소개받은 윤영권입니다. 그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고맙고, 또 오늘 좀 늦어가지고 미안합니다. 항상 내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감이 안 와가지고 어느 역근방인가 이게 잘 감이 안 와서 자동차로 왔는데 좀 밀려가지고 늦었습니다. 이 주제가 그 외교 분야의 개혁을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야, 이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이 현재 세계 이 지구촌의 어떤 그 움직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큰 그림을 좀 일단 그리도록 도움을 제가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 앞섰고, 이제 뭐 계획이라고 하는 과제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국제관계의 흐름에 맥락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미에 그 개혁과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들으실 겁니다. 근데 듣고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나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큰 줄기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줄기. 그래서 그 줄기를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언론에서 보도되고 신문에 나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어디쯤 붙는, 어느 가지쯤 붙는 사건이구나 하는 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의의 앞부분은 여러분들의 그 오늘날 국제 정치 흐름의 줄기를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일단 한국의 맥락에서 이 외교 문제, 국제관계를 바라봐야 되니까 우선 한국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문제는 지금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날은 물론 뭐 세계화의 시대고 경제적 상호의존의 시대고 뭐 이 네트워크의 시대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그 요인이 뭐냐면 지정학적인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위치,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정학적인 상황, 이거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아무리 세계화 시대고 상호 의존의 세계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특징, 그건 뭐냐면은 한반도가 아주 희한하게도 세계에서 정말 1, 2, 3, 4등 하는 그런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나라 지도를 보더라도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강대국인 나라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국만 그렇다. 우선 서쪽으로는 세계에서 인구가 최고로 많은 땅덩어리도 엄청, 한국의 한반도의 100배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게 큰 나라가 버티고 있고, 북쪽으로는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는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냉전의 한 축을 이뤘던 그런 나라였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제3대 대국입니다. 몇 년 전,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2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그 위치를 중국한테 지금 물려준 지가 한 3년 됐죠. 그러고 이제 바다 건너 태평양에는 이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아직도 세계 최강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군사력 면에서 특히 더 그렇죠. 경제력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만 다시 이게 또 경제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같이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왜 뭐냐면 그만큼 국제 정치, 국제 관계에서 전개되는 그 상황에 의해서 정말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는 접점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는 이미 해왔습니다만,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접점이다. 대륙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제까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양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일본과 미국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히는 그 접점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를 우리가 염두에다가 두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 한반도에서 벌어진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국제 정치, 바깥 국제 정치의 변화에 엄청 큰 영향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곳으로 가보면 그때가 이제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이 동양으로 밀려오던 막바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19세기 중엽에 이미 영국이 중국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아편 전쟁이 터지고 했던 게 이제 19세기 중엽이었고, 이 1890년대 되면은 일본은 이미 개화의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개화로 나갔고, 나머지 한 나라가 이제 조선이었던 상황인데, 그때 이 조선을 놓고서 전쟁들이 벌어지죠. 첫 번째가 1894년에서 95년 청일 전쟁이고, 두 번째가 10년 후인 1904년에서 1905년 로일 전쟁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서로 싸운 거죠. 장탈전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 두 전쟁에서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서 1905년에 노일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라이벌을 다 제꼈죠, 이제. 청나라, 중국하고 러시아를 제끼고 유일하게 일본이 이제 남은 상황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 해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1905년에 이 을사늑약을 체결을 해서 외교권을 박탈을 하고, 근데 우리가 염두에다 둬야 되는 거는 1905년 그 상황에서 다른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의 그 행동입니다. 1905년 그 해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른바 팩트 가츠라 미약 비밀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미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고 하는 식의 막교한 방식의 타협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미국이 한때 이렇게 일본 편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영일동맹,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는데 1차 영일 동맹이 그 1903년인가 아마 그걸 기억이 되는데 그때 1차 영일 동맹에서 벌써 영국은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 일본 편을 들어줍니다. 1차 동맹에서. 그래서 사실은 미국보다도 영국이 먼저 이 한반도에 일본의 식민지화 되는 과정에서 가장 앞장서서 도왔던 나라죠. 영국이. 이제 결국은 그래서 1910년에 합병이 되고 완전히 이제 식민지화가 됐다는 그런 상황. 이것도 전형적으로 국제적인 강대국들 간의 세력 경쟁의 결과로서 이 파급 효과로서 그렇게 식민지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2차 대전 때 이제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력으로 그 독립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대전에 연합군 세력, 미국, 소련, 영국 이런 나라들의 그 연합군 세력들이 전쟁에서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덕택에 이제 일본이 패전국이 돼서 한반도가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은 한반도의 무장 해제를 놓고 아주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갑니다. 오랫동안 그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안 하고 미루기만 하던 소련이 미국이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투여를 하고 이제 미국의 승전이 확실해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만주에 러시아군을 소련군을 진입을 시켜가지고 물밀듯이 밀고 내려옵니다. 한반도 이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니까 미국의 국무부 관리들이 몇 명이서 급히 회동을 해가지고 이제 38선을 핵정하는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분단국의 신세로 전락을 하는 상황이 1945년 벌어지죠. 냉전기 때의 또 커다란 사건이 물론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 이때도 김일성이가 혼자서 단독으로 마음먹고 침략을 한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 침략을 하기 위해서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그 마오쩌둥을 엄청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안 돼, 지금 때가 아니라고 말렸던 이 두 소련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1950년 1월 전후해가지고 오케이를 해줍니다. 김일성에게 침략을 해도 미국은 개입을 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그 용인을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사태가 발전이 된 계기는 이른바 애치슨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방어 라인에서 한반도를 이렇게 빼버린 그런 일도 있었고 또 NSC 군사 비밀 문서를 스탈린이 간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여러 정황을 볼 때 김일성이 일을 저질러도 미국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이제 일종의 큰 오판이죠. 해가지고 이제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3년 동안 갖은 고초를 한민족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쟁이 시작이 되자마자 미국에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이쪽 지역도 공산화될 우려가 있다. 도미노 효과로.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메가드 장군이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뭐 해서 그 전쟁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1991년 탈냉전의 시기인데 1991년 잘 아시다시피 소련이 붕괴했잖아요. 소련이 붕괴하고 이제 냉전 체제가 끝나는데 그때부터 내 생각으로는 한 2010년 정도까지 아니면 뭐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질 때까지는 이거를 탈냉전의 전기 이렇게 내놓은 이름을 붙여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기는 미국 1급 체제였습니다. 소련이 완전히 망해서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 최강 슈퍼파워로 유일하게 존재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반도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 전기가 다가오죠. 냉전이 끝나면서 한국 외교는 이제 과거의 적산국가였던 그 소련 그리고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북한은 그러한 외교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결국은 외교적인 고립을 지속을 하면서 경제난에 허덕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핵을 개발하는 그래서 이 핵 위기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화됩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북한은 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1990년대 전반기 상황, 냉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북한 지도자들이 핵 개발에 집착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때 1990년대 중반에 대기근이 터져가지고 북한에서 뭐 300만 명이 아사했다는 그 보도도 있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 체제가 무너집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북한 당국의 그 주민 통제 수단,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배급 체제가 무너지면서 자발적으로 시장 기능이 뭐라고 할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확장되고 시장 메커니즘이 확장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지금까지 겪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은 체제는 굉장히 그 독재 체제에서 살고 있지만 경제적인 생활을 보면 거의 시장화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소득의 80%가 시장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미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돈의 중요성을 알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북한 내부의 상황의 가장 큰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경부터 지금까지를 나는 이제 미중 주도의 다급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됩니다. 중국은 이 2008년 경제 위기를 어찌 보면은 자기네들의 그 이제 실력을 실제로 전면적으로 이 과시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미국 경제력, 미국의 파워,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시점이라고 중국의 그 핵심 정책 결정자들이 판단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2010년경부터 중국의 외교 정책이 공세적인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너무 그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두드러져서 그 국제정치학자들이 나를 포함해가지고 많이 놀랐습니다. 야, 중국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2010년경.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경쟁이. 물론 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관계는 협력 관계의 측면도 있고 또 경쟁 관계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이죠. 항상. 예를 들자면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는 고위급 정무관 채널이 9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개. 그러니까 양자 간의 그런 끊임없는 각 분야별로 대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전략적인 차원에서 굉장한 그 경쟁이 진행이 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 이후의 국제정치 체제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극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 이야기 우리 최 교수께서 이야기하신 외교의 시대라고 하는데 최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다극체제이기는 하지만 그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그냥 한마디로 잘라서 이건 다극체제다 이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이건 완전히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식의 표현으로 G2 시대다 이렇게 또 잘라서 이 얘기하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미중이 주도하는 다극체제다 이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 성격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아직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다극체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협력으로 갈 것이냐 경쟁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나머지 세력들 미국의 그 외교적인 협력을 냉전 이후부터 쭉 해왔던 아시아에서의 일본, 그 다음에 저쪽 유럽, 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세력은 러시아가 있고 또 한 세력은 인도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유럽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러시아나 이런 네 지역 또는 세력들 간의 합종 연행이 미국 편에 붙느냐 중국 편에 붙느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 합종 연행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1차 변수는 미국과 중국이고 2차 변수로 그 네 나라의 향배를 생각을 합니다. 유럽, 일본, 러시아, 인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미중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중 관계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힘을 쓰고 있는 이유는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력이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경제 발전은 1978년 개혁개방 시작 이후부터입니다. 등소평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중국 대륙을 통합을 하면서 아주 실용주의적으로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 전에 마오쩌둥 시대의 어떤 이념에 잡혀있는 그런 그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아주 실용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게 됐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매년 거의 10%씩 성장을 쭉 해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인구 13억의 대국이 1년에 10% 가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세계 권력 지도를 바꿔놓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서서히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력을 곧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나옵니다. 경제력을, 미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의 전략이라고 할까 이거를 너무 앞에 나서가지고 설쳐내지 않는 방향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등소평이 남겼던 이 도광양해라고 하는 것이죠. 빚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 그런 얘기죠. 실력을 조용히 키우면서 앞에 나서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었고 거기에 충실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2008년 경제 위기를 보고서 이 그런 기본 전략을 바꿔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외 전략이 굉장히 적극적인 방향, 공세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도광양해가 아니라 유소자귀,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 나가겠다, 당당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뀐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 굉장히 공세적인 그 외교를 펼쳐나가는데 갑자기 그 전에 2009년 그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협상이 벌어집니다. 2009년 11월 말 12월 초에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고 하는 그 협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은 개도국들 중국, 인도, 브라질, 그 남아프리카 이런 국가들도 의무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의무적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세력들이었죠. 기존에 잘 나갔던 이 서방 세력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그 서방 세력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당시 회의를 주관했던 그 덴마크 정부 그 협상 당사자들이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쉬 텍스트인가 뭐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개도국 국가들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아주 강한 그 일종의 그 안을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물리쳐버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면서 이 저항을 하면서 그 텍스트를 갖다가 무효화시킨 그룹이 바로 이제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 국가들의 이 가장 그 리더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이 어떤 그 대장 노릇을 하면서 기존의 서방 세력, 러시아, 이 유럽, 미국, 일본에 대항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협상은 거의 그 파국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일본도 빼고 유럽 대표도 빼고 이 나라들하고만 협상을 해가지고 일종의 타협안 비슷하게 결의안을 내놨었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거기에서 보여준 중국의 태도가 대단히 공세적이었다는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010년에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가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엄청 강하게 항의를 하고 또 대만에 무기 수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예년과 달리 굉장히 톤을 높여가지고 대만에 무기 수출하는 거는 미국이 매년 해오던 겁니다. 이건 어떤 요인에서 그렇게 됐냐면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할 때 중국 정부가 요구했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존중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만하고 단교하고 중국하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대만하고 단교하고 그 중국 대표권을 중국 정부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대만을 저버리게 된 거죠.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안했던 거죠. 그동안에 가장 가까운 우방 중에 하나였는데 하루아침에 내치게 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네들하고 단결은 하지만 우리 그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이 무력으로 당신네들을 통일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무기를 제공을 하겠다 해서 이제 매년 이런 무기 판매를 대만에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물론 쭉 중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2010년은 굉장히 강하게 톤을 높여서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톤을 높여서 대했습니다. 공세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2010년에 그 동중국해 그 센카쿠역도 중국하고 분쟁 지역이죠. 중국말로는 야오이다오라고 해서 조어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섬 지역에서 이 중국 어선이 어로 작업을 했는데 일본 해양경비선이 그 배를 납포를 해서 그 선장을 체포해서 구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선장을 풀어달라라고 이제 중국 정부가 요구를 하는데 이걸 상당히 좀 부탁하는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지 않으면은 이 관광객들을 안 보내겠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또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중국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 직원들 4명을 갖다가 별 이유 없이 구금을 하고 또 그래도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당신네 나라한테 히토류를 팔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죠. 히토류의 90%를 중국이 독점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못 싸우면 굉장히 산업계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이 손을 들고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상당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결과가 돼가지고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즈음 해가지고 일본이 더욱더 바짝 미국과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의 자신만만한 그런 태도, 공세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위축되는, 대외 정책이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지간한 분쟁이 터져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인권 위반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그 적극적인 개입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정책 방향을 180도 바꾼 것이죠.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완전히 위기 겪으면서 재정 적자, 산더미 같은 재정 적자 위에 올라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섣불리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가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공세적으로 하고 미국은 좀 수세적으로 방어적인 그런 이 방향으로 나갔었는데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미중 간의 안보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상태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경제력이 미국에 걸맞는 수준까지 왔는데, 그 미국에 도전해가지고 글로벌 차원에서 전 세계 차원에서 최강 국가로 군림하는 그런 것은 좀 힘들지라도 왜냐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군사력 차원에서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그 미국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미국의 뭐 군사력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환경 오염, 부패, 부의 격차 증가, 골치 아픈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미국에 도전할 정도는 못 된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을 뒤집어 엎고 우리가 1등 국가가 되겠다. 그렇게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주 강하게 그러나 중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만은 최고의 그 대표국가, 1등 국가, 패권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략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내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그리고 그러한 징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패권국이 되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대륙에서는 그 패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아마 한 10년, 20년 지속되는 전략이 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변함없이. 그런데 그러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가장 좀 눈에 걸리는 게 뭐냐면은 미국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아메리카에 속하는 그런 아메리카 대륙에 속하는 그런 국가인데 동아시아 국가도 아니면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일 동맹, 그 다음에 한미 동맹 이런 동맹의 끈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동아시아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는 것 그리고 그 공백을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것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은 뭐 이 미일 동맹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약화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을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밀어낼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관심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2008년인가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대통령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처음 방문이거든요. 근데 그 방문 시점에 딱 맞춰가지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미 동맹은 냉전의 유산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랄까 아주 공격적인 어찌 보면 예의를 갖추지 않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부에서도 뭐 여론이 들끓었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미국하고 동맹 맺는 거는 그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주권 사항인데 지금 무슨 소리라고 그러는 거냐? 뭐 이런 반론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표현 속에 중국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가능하다면 미국의 영향력을 이렇게 밀어내야 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지역 이 패권으로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 유라시아 대륙에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변수가 뭐냐면 엄청나게 쌓아놓은 금고의 돈입니다. 왜냐? 이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 30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하면서 산업을 일으켜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가지고 돈을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고에 돈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패권 국가들, 미국과 같은 그런 패권 국가 내부의 그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이제 좀 이 쇠퇴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서의 패권 국가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버는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금고가 텅텅 비어가는 거죠. 재정적자에 올라서고 개인들 차원에서도 뭐 부채가 그냥 크레딧 카드로 막 긁어대거든요. 이게 아주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시경제 불균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은 엄청난 이 재정 적자에다가 국채수지 적자를 거두고 있었는데 반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엄청난 흑자를 거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불균형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 어떤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 경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금고에 쌓인 돈을 어떻게 쓰느냐면 중국의 경우에 잘 아시죠, 여러분들. 1대1로를 하겠다. 원 로드, 원 벨트. 원 벨트, 원 로드.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구상한 대로 엮어나가는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자기네들이 주도해가지고 인프라 투자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쪽에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주도로 경제를 통합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만든 게 이제 AIIB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마샬 플랜에 맞먹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엄청난 그런 이 대외 전략을, 적극적인 대외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FTA를 갖다가 발효를 시켰고, 그 다음에 위안화 결제 방식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예를 들어서 달러나 파운드나 뭐 마르크나 이런 것처럼 국제 통화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국제 통화화 됐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에너지 해결을 펼쳐나가면서 파이프라인 갖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러시아하고 천연가스 판매 협상을 타결을 하고,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영향력을 팽창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나가고, 그 다음에 동시에 군사적인 영향력도 확대해 나온 전략을 나갑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시진핑이 부주석 때 2012년에 그리고 주석이 돼가지고 2014년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태평양은 아주 넓어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품어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태평양은 이제까지 냉전 이래로 미국의 동맹대였거든요. 미국 해군이 어떤 의미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그런 미국의 영향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동무대 이거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에 끼겠다라고 하면서 도전장을 내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태평양은 이제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공동 무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야심을 아주 뭐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솔직하게 드러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군사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미국에 비해서 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을 열심히 강화해가지고 이 서태평양의 진출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대칭 전력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탄도미사일, 크루즈미사일, 잠수함,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전쟁 능력,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왔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이 남중국해의 분쟁이 심화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중국이 구단선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dotted line이라고 해가지고 이 남중국해를 갖다가 이 점을 점 9개를 쫙쫙 긋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안에는 우리 바다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건 우리 바다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오늘날의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게 뭐 역사적으로 이게 우리 바다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서면서 이제 그 남중국해 안에 암초를 메꾸어서 거기에다가 이 비행장 같은 거를 만들고 하면서 아주 그 분쟁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이 필리핀, 브루나이, 이 네 나라가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겁니다. 중국에 항의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분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중국이 땅을 메꿔가지고 그렇게 육지를 만들고 여기다가 뭐 군사 기지로 보이는 그 활주로 같은 걸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해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완전 무효화하는 이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항공모함을 그 안으로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라고 하는 수역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인을 보낸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군사력을 통해가지고 과시를 한 겁니다. 그런 그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방공 식별구역 선포한 거 2014년도에 여러분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 전투기 2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무력화 시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여러 동맹국들이 동아시아 아태 지역에 있는데 이거를 방치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선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들고 나온 정책이 이른바 재균형 전략입니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 전에는 뭐 피버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아로의 핵이다 뭐 이런 그 전략을 펼쳐왔는데, 요즘에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주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원을 다시 자원이라고 하면 이제 군사적인 그 자원이죠. 군사력이 배치되든지 이런 거를 재조정을 해가지고 아시아를 중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쪽 동아시아 지역의 자기네 동맹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합니다. 물론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일본이죠. 일본의 아베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아주 밀월 관계에 진입을 합니다. 그 전에 민주당 정부 때는 관계가 아주 거꾸로웠는데 이 민주당 정부가 선거에서 지고
아베 정부 넘어오면서 이 아주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특히 일본의 아베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중국이 저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그 정치 기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게다가 그 동중국해에서 벌어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응하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아베의 관점에서 이제 추진했던 전략이 미국이 그동안에 꾸준히 원해왔던 그 역할을 일본이 해줘야 된다. 미국이 원해왔던 역할은 뭐냐? 일본이 군사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과거에는 뭐 평화헌법이네 뭐 해가지고 그냥 일종의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프리라이딩을 했는데 무임승차를 했는데 이 돈 안 들이고 안보에 보호막에 안주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힘들다. 재정 적자가 이렇게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비나 안보 이 차원에서 당신네들도 좀 짐을 져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오래전서부터 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별로 안 들어주고 있다가 아베 총리가 들어서면서 아주 화끈하게 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최근 2, 3년 동안에 그래서 일본도 다른 보통 국가들처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바꿔나가겠다 해가지고 그 안보법제 그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주민들은 그렇게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엄청 셌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그냥 무리수를 두면서 밀어붙이는 게 지금 아베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화끈하게 들어주면서 대신에 이제 일본 나름대로 다른 나라들과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인도, 그 다음에 호주,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 이 연계를 강화하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반중국 연대를 형성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미국 간의 관계가 그렇게 심화된 저변에는 이 중국에 대한 대응이 이게 있다, 대응 공표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본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또 호주하고도 관계를 심화시키고 한국하고도 관계를 심화시키고 동남아시아의 미얀마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그 나라 베트남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중국에 대항해가지고 이렇게 맞설 수 있는 나라들을 갖다 규합을 하면서 관계를 심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근데 그러한 경쟁의 그 시어터라고 얘기할까?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무대가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무대가 아까 금방 얘기한 남중국해, 두 번째로 중요한 무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맨 모두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정치 영향을 굉장히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국제정치의 영향을 엄청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중 간의 경쟁 심화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몸소 경험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중국은 미일 관계도 좀 흔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감히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워낙 일본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워낙 그 대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한반도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미 북한은 자기네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이 한국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미 경제적으로는 자기네 영향권 아래 투구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 한국 무역액이 한일 간의 무역액수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니까 이게 아주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중국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 한국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한반도에 외교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7월인가요? 6월인가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 거기 가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시진핑 주석이 완전히 한국의 역사를 깨고 있더라고요. 한중이 어떻게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협력을 해왔는지 이걸 쫙 얘기를 하면서 이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명나라하고 조선이 손잡고 일본을 물리쳤는지 이런 얘기 쫙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문명 공동체다 이렇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감동적으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공세를 펼쳐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지금 한반도를 놓고서 이 미중 간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변 네 나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한반도에 대해서 특히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뭐냐면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계속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미일 동맹도 흔들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미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이게 불가분의 관계이거든요. 왜냐? 냉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무장을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요시다 독트린 해가지고 1955년부터 일본 총리인 요시다가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을 추구했냐면은 자기네들은 군사 한번은 완전히 미국한테 맡기겠다. 우리는 경제만 매진하겠다. 이런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주 실속 있게 경제 발전을 추진했죠. 그래서 세계 경제 제2대국이 된 겁니다. 그런 전략 덕분에. 물론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으로 자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나라였지만 그건 전략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무장을 한 상태인데 한반도에서는 전쟁까지 벌어졌었잖아요. 1950년에. 그래서 1953년에 전쟁 끝나고 나서 동맹이 체결되는데 동맹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튼튼한 후방 군사 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본이 바로 그 군사 후방 기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들이 있잖아요. 미군 기지들이. 그래서 미군 기지가 일본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한반도에서 일이 터지면 거기서 비행기가 추격해가지고 적을 공격한다. 이 컨셉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바꿔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은 중무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무장을 한 채로 이 공산 세력과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할 겁니다. 서구로는. 물론 이제 이 네 나라가 다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만 주변국들의 속내는 어지간하면 분단된 채로 그냥 이렇게 지속하지 뭘 통일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심리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 통일된 한국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국이 중국 쪽에 붙어버리면 이거는 통일 안 되는 것보다 못하죠.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국이 미국, 일본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포위망을 구축한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 안 된 것보다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경계심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분단이 되어가지고 딱 확실하게 세력 균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대륙 세력인 중국, 러시아와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 사이에 딱 확실하게 분명하게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그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면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나는 통일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외교의 목표는 이 주변국들 사이에 작동하고 있는 그 통일의 반대 방향으로, 즉 바꿔서 얘기하자면 형상 유지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어떻게 하면은 설득해가지고 약화시킬 것이냐, 통일돼도 우리한테 더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 것이냐, 이게 앞으로 중요한 한국의 통일이 됩니다. 어떻게 주변국들을 좀 설득할 것이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통일이 되는 경우에 한반도가 친중화 돼가지고 계속해서 과거사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하면서 일본에 적대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되더라도 한반도가 통일 한국이 미국하고 동맹을 좀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미국은 통일 한국이 계속해서 자기들과 동맹을 맺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해양 세력이 자기네들을 침략을 할 때 사용된 루트였다,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강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떠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1992년에 임진왜란 특집 때도 그랬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정에다가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이른바 정명가도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해양 세력이 대륙을 침략을 할 때 루트로 한반도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결국은 그 대륙 세력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 일본을 물리쳤죠. 이 임진왜란 때. 그런 기억들이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지금도 남아있다. 라는 겁니다. 아까 청일전쟁이 됐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청일전쟁에서 져가지고 중국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요. 산동만 드러내주고, 뭐하면 배만 드러내주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그렇게 힘든 상황, 왜냐하면 1949년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 본토에 세워진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한국전쟁에 참전하겠다고 마오쩌둥이 결정을 하는 이유, 그건 뭐냐면 바로 그런 일이 있어요.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미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올 텐데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 중국하고. 그러면서 한반도가 일본, 미국 이렇게 해양 세력과 연대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것 때문에 개입을 한 겁니다. 한국전쟁에 참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유보적일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은 오히려 현상 유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그 한반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돌려서 말을 하자면은 현상 유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중국을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하고 달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과제적인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일본, 중국과 달리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메모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싱크탱크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로 통일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한반도에 관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지 세력 중에 하나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러 관계를 강화시키기가 힘듭니다. 왜냐? 푸틴의 외교 정책이 과거 소련의 영광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미아도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잃어버린 그 세력권을 되찾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크리미아 점령 이후에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고 그 서방 세력의 핵심이 바로 또 미국입니다. 근데 일단 그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위반을 해가지고 서방 세력의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러 관계를 강화시키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외교 전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건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한국이 지금 국력은 세계 13이다 경제력으로 따질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외교는 과연 13위 정도 될까? 나는 그거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국력은 커졌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외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책에서 제안한 것도 3축 전략입니다. 세 가지 축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 행축, 이 옆으로 나가는 그 행축과 이 종축, 그리고 글로벌 축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외교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한국은 그 행축 외교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주로 미국, 중국, 일본이죠. 그죠? 거기만 매달려가지고 매몰되어 왔었고 그 이외에는 별로 외교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미국, 일본, 이 중국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들이지만 그 바깥 이 세계에도 눈을 돌리고 외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축 외교가 주장합니다. 종축이라고 하는 건 북쪽의 러시아, 남쪽의 아세안, 그 다음에 남서쪽의 인도입니다. 이 세 나라와의 세 지역 간의 관계를 심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력에 걸맞는 그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글로벌 축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글로벌 외교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차원에서는 세계화가 진전이 되고 상호 의존이 진전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외교 현안들이 발생합니다. 그 외교 영역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 상당한 그 기여를 하는 외교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환경 외교, 개발 외교, 그 다음에 통상 금융 외교, 인권 외교 이런 분야들입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권력의 사이즈, 힘의 크기가 적더라도 상당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나라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다. 예를 들자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환경 얘기를 펼쳤고,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른 분야에서 이 부정적인 평가도 합니다만, 이 녹색 성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한 거는 우리가 그 다음 정부에서도 물려받아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 정부에 들어와가지고는 웬일인지 녹색 성장 얘기를 안 합니다.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근데 나는 이거는 정당, 정권을 초월해가지고 한국이 밀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어젠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한국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개발원료 외교입니다. 개발. 그러니까 개도국들에게 한국형 발전 모델을 전수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KSP라고 해가지고 Knowledge Sharing Program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 경험을 다른 개도국들에게 전수해주면서 일종의 코치를 해주는 그런 외교를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새마을 운동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상금융 외교입니다. 한국이 잘 아시다시피 G20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통상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인권 외교도 중요합니다. 인권 외교도 중요한데,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위안부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어떤 탈북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양자 차원에 한정하지 말고 다자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이슈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아마도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에서의 어떤 활발한 외교 전략을 입체적으로 구사를 할 때 한국의 외교가 이 고래처럼 등치 큰 나라들의 외교는 못 될지라도 돌고래 정도의 어떤 외교 역량은 발휘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항상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 얘기가 그겁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식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게 자조적이고 자신 없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옛날에는 만드는 건지를 모르지만 한 말이나 한국전쟁 터졌을 때는 그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국력 사이즈에 걸맞는 역할을 굉장히 현명하게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난 돌고래 사례를 많이 듭니다. 이 사이즈가 고래보다는 적지만 아주 영민하고 기민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동물로서의 돌고래, 그런 외교를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면 외교 관련해가지고 어떤 개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실은 이 중요한 주제죠. 오늘 이야기 나누는 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개혁이고 발상의 전환입니다. 사고의 개혁과 발상의 전환. 특히 최고 정책 결정자들의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들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 한국도 선진국 외교를 한다, 그
가지고 굉장히 거창하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도자, 적인 그 위치에 있는 핵심 이 정책 결정자들이.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그 외교의 모습을 보면은,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브스턴스가 없어요. 구호는 있는데 구호로 그치지 그 구호를 현실 외교에서 실행하거나 실천해주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큰 문제인데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리로. 근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적극적인 어떤 자세, 주도적인 자세,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도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이렇게 의식의 개혁, 사고방식의 개혁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정치 지도자나 핵심 정책 결정자나 한국 사회의 여론 주도주의나 이런 쪽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주인의식이나 적극적인 자세가 없으면 외교 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전제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의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인의식이 없으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그냥 흘러다니는 거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일종의 표류죠. 방향 감각이 없이. 그러면서 그때그때 터지는 현안 해결하는데, 그거 뒤치다거리 하는 데에 몰두를 하면서 세월은 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다 보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죠. 파도가 이렇게 높게 쳐도 선장이 방향키를 온 힘을 다 들여가지고 한 방향으로 유지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냐? 핵심 지도층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주도적인 의식,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지금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다고 보죠. 우리가. 왜냐? 미국은 아예 이제 이 북한의 국자도 꺼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동안에 오바마 행정부 때 최소한 서너 번은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배신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북한의 국자도 꺼내기 싫어하는 분위기고, 오바마 정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일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17년 중반기, 그러니까 외교 지명이 짜여질 때까지 아무런 일도 안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보지 않죠. 중국도 기본적으로 그거 한반도 문제는 당신네들이 주도해서 하시오라고 얘기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해서 나서서 뭐 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럼 남은 거는 한국이거든요. 한국 정부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원심력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국제 무대에서는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상유지, 통일을 안 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동하고 있다. 이게 원심력이다. 근데 이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게 한국 얘기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동시에 뭐를 해야 됩니까? 통일을 하려면은 구심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남과 북이 서로 엮이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엮이고 사회가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걸 엮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엮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남북한 간의 경제라고 하는 끈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엮어지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이 전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신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그러한 방향으로 남북 관계를 이렇게 그 방향 전환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핵 문제에 관해서 북한의 긍정적인 어떤 이 조치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왜냐? 그거를 동시에 해야만 주변국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대북 정책이 맞다고 지지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양면의 노력을 다 해야죠. 비핵화 노력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엮어내는 어떤 경제 사회적으로 엮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구심력을 강화해서 그 힘이 원심력을 압도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도록 모든 노력을 견주를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 무슨 그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든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든 그 정권에 불문하고 공통되는 이건 과제다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대외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총괄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방향이 딱 섰다, 전략 방향이 섰다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가기 위해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그 다음에 또 경제부처까지 포함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정책들이 어긋장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총괄하는 그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 타워가. 근데 이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 아주 약하다. 한국의 경우에. 그래서 협력이 잘 안 됩니다. 옛날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가 한 10명인가 떼목 타고 내려오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실제로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 신문보가 났다. 이 시기 보도가 됐거든요. 이게 한국식 언론에 보도됐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지막하게 보도가 됐었죠. 아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방향을 아무리 탑 레벨에서 최고 정책 결정자가 정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는 상황. 그러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제도고 그냥 실제 내용은 정책 조정 기능이 안 이루어진다. 협력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국가안보 무슨 NSC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그 안에서 각 부처 장관들끼리 난상 토론을 해야죠. 이 문제는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외교부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서로 난상 토론을 하면서 그러면은 결론을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해서 이 A안, B안, C안을 대통령한테 올리고 A안이 갖고 있는 장단점, B안이 갖고 있는 장단점 해가지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솔직히. 네. 조정기구라고 해서, 총괄기구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니까. 그게 참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정책 총괄 기능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도록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정부 부처 간에 혼선이 안 생기고 국정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외교를 할 때 눈에 보이는 당장 생생나는 그런 이슈에만 모두 몰려가지고 이 에너지가 투자가 되는 그런 식의 외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가장 눈에 보이는 북한 문제 모든 외교부가 거기에 가장 최고 정책 결정자의 관심이 몰리는 일본 문제 외교부 역량이 50%가 거기에 투자돼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다 그 에너지를 쏟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무슨 이 정축 외교원의 글로벌 외교원에 이게 제대로 될 이유가 없겠죠. 항상 이게 다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그 전방에 의해서 외교라고 하는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전부 다 그렇게 일종의 한쪽으로 몰리는 식의 그 역량 배분이라든지 또 승진하는 것도 그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만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인사 시스템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꼭 미국파, 꼭 중국에 근무했었던 파가 아니더라도 고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역량평가 제도, 심사 제도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이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종축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 러시아, 아세안, 인도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글로벌 축에 해당되는 이슈 외교 이쪽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주 열심히 해서 그 업적을 쌓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센티브를 주고 또 승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조직의 문화죠. 승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실력이 짱짱한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승진을 하더라.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인맥이다, 무슨 파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가 결정이 되면은 희망이 없죠.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윗사람만 쳐다볼 거니 내가 어느 축에 서야 될 건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직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이 개혁과 개선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아까 우리 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질의 옵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